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독일 역사학자가 처음 이 질문을 품었을 때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유럽의 규율과 체계 속에서 살아온 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작은 나라에서 12년간 머물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요. 그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순간 그는 한국의 에너지가 역사를 넘어 이어져 온 불굴의 정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넘어 자신들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민족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그를 사로잡고 놀라움과 충격의 연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뜨거운 찌개를 서슴없이 먹는 모습에서부터 세계 경제를 뒤흔든 현대중공업의 도전까지 한국인들의 극단적 열정과 치밀함은 그의 모든 고정관념을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랄트 슈미트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자란 역사학 교수로 한국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던 그날의 설렘과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한국에 머물며 살게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사실 처음엔 연구를 위한 잠깐의 체류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한국은 한 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는 사람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처음엔 독특하고 흥미로운 문화와 역사가 저를 끌어들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저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성장하게 만들었고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이라는 나라는 연구 대상이나 이국적인 체험의 장소가 아니라 저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이제는 제게 익숙해진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새로웠지만 이제는 제가 한국을 떠나게 된다면 오히려 낯설어질 정도로 이곳에서의 삶이 자연스럽고 편안해졌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평생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중심을 차지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손에 들어온 논문 한 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논문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수천 년간 거대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독립적 정체성을 지켜왔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독일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책은 제한적이었고 언론에서도 한국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직접 가보는 방법 외엔 답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결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구비를 확보해야 했고 한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초청이 필요했죠. 운 좋게도 동료 교수의 도움으로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의 초청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연구 펠로우로 초대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는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비자 발급부터 시작해 낯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까지 모두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독일에서 그렇게 잘 알려진 나라가 아니었기에 주변 동료들은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어요. 독일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가슴 뛰는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죠. 제가 과연 이곳에서 연구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문화적 장벽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낯선 공기가 제 피부에 닿았어요. 서울 인천공항에서 처음 느낀 건 끊임없이 분주한 사람들의 에너지였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독일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고 그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초청해준 대학에서 제게 숙소와 첫 일정에 대해 안내해줬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과의 싸움 같았어요.
제가 적응할 여유를 주기보다는 이미 준비된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곧바로 업무에 투입하길 바랐죠.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곳 사람들이 가진 특유의 열정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랄 때부터 규율과 체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모든 일은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여유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죠. 하지만 한국은 그야말로 반대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적당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로 했다면 그 끝을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듯 보였어요. 제가 처음 그들의 열정을 실감했던 건 바로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전통찌개를 먹으러 갔어요. 뜨겁게 끓는 뚝배기가 나오길래 저는 당연히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은 펄펄 끓는 찌개에 주저없이 숟가락을 넣더니 맛있게 먹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이렇게 뜨거운 걸 어떻게 바로 먹죠? 그때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랄트 교수님, 이렇게 뜨거운 맛이 찌개의 진짜 맛이에요. 그 말에 조금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혀가 얼얼했지만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뜨겁고 강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것은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서울의 한 공원에서 조깅을 하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폐박스를 한꺼번에 옮기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쓰레기통에 꽉 끼워 넣고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이며 한 번에 해결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했죠. 독일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대부분 한 번에 옮기기 힘들면 2번, 3번 나눠서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번에 끝내겠다는 집념이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열정이 일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 하나가 진행이 늦어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동료들은 밤을 새며 일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내일까지 해도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더 놀라웠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그날 안에 끝내야 직성이 풀려요. 그들은 효율성보다는 자신들의 끝없는 열정을 증명하기 위해 이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 같았어요. 이 열정은 열심히 일한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에 가깝게 몰입했고 싫어하는 것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중간 지점이라는 게 거의 없는 것이죠. 이 점이 독일인인 저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이 극단적 열정은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세는 독일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모습이었으니까요. 가끔 독일로 돌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하랄트, 당신이 뭔가 바뀐 것 같아. 예전보다 더 열정적이 된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요. 한국에서 배운 거랍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저는 종종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담한 도전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대담한 도전 뒤에 숨어있는 치밀한 계산과 준비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현대중공업의 창립 이야기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한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에 대해 듣고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정주영 회장이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설명했는데 그 과정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그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한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죠. 이를 위해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을 찾아가 융자를 요청했는데 그가 들고 간 것은 배 한 척을 지을 경험 대신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독일에서는 항상 철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야 행동으로 옮기니까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 단순한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들어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되었고 한국은 조선 산업의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정주영의 도전이 무모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영국 전문가들과의 협력과 세계 최초의 육상 건조 기법, 부유식 도크 등 혁신적 기술을 통해 성공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진 도전이었죠. 그의 말처럼 이 세상은 불굴의 도전과 모험 정신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치밀한 계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제가 한국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제 연구실 동료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 번은 우리가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저는 다시 실험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즉각 새로운 방식의 분석 모델을 제안했고 그 모델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패를 계산에 넣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를 보며 한국이 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나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많은 전통적 요소가 희미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통이 현대 생활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를 느낀 건 한복을 입어봤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 동료들이 저를 한복 체험 행사에 초대했어요. 처음엔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전통 의상을 입는 일이란 제게 낯설고 조금은 불편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한복을 입어보니 그 유연함과 편안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복을 펼쳐놓고 보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2차원적으로 단순한 구조로 보이지만 입는 사람의 체형과 움직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입을 때마다 새로운 옷처럼 변형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저는 한국의 다른 전통적 요소들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건축물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 도심의 초고층 빌딩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마을을 보았을 때 그 대비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한옥은 현대적 삶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면 자연과 연결되고 마루에 앉으면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구조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옥에서 느껴지는 그 자연스러움은 주거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사람과 환경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철학을 반영한 것 같았습니다. 또 음식에서도 한국의 포괄성과 유연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 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반찬은 먹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맛과 색깔, 식감을 통해 하나의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엔 너무 많은 반찬에 놀랐지만 각 반찬의 조화로운 배치가 한 끼 식사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독일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그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비결이 뭐야?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전통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풍요롭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창조할 줄 압니다. 이 나라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이 점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처음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인의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빨리빨리 문화와 맞닿아 있긴 하지만 이 급한 성격은 빠름을 넘어선 삶의 리듬과 사고방식 그 자체였어요. 한국에서의 첫 운전 경험이 떠오릅니다. 저는 독일에서 운전을 배웠기 때문에 규칙을 준수하고 천천히 운전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도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차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조금이라도 느리게 가면 바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은 차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스티커를 거의 본 적이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꽤 흔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스티커는 초보 운전자들이 주변의 성급한 운전자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너그러운 대우를 받기 위해 붙이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한국인의 급한 성격은 도로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급함은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생존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두 차례의 큰 국난을 겪으며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빨리 복구하고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한국인의 급한 성격을 형성한 것이죠. 한 연구 자료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한국 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효율성과 속도를 극대화하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천천히라는 말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겁니다. 급한 성격은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저는 그 속도와 효율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독일에서 비슷한 규모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릴 일이 한국에서는 단 2년 반 만에 완성되었다니요. 물론 이런 급속한 진행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처럼 부실 공사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도 있었죠. 이 급한 성격은 일상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친구들과 등산을 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빨리 정상에 도달하려는지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독일에서는 등산이 자연을 즐기고 천천히 여유를 만끽하는 활동이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마라톤 경주처럼 느껴졌어요. 산 정상에 도착한 후에도 잠시 휴식을 취하고 풍경을 즐기기보다는 이제 하산하자라며 서두르더군요. 자연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지만 그들의 성격을 이해하고 나니 또 한편으로는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급함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한국인의 열망과 노력,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급한 성격은 이 나라를 지금의 위치로 올려놓은 강력한 힘이자 앞으로도 그들을 더 나아가게 할 원동력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한국에 머문 지도 1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라의 에너지 넘치는 문화와 정신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인 MZ세대를 관찰하면서 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이 변화를 실감한 건 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일정이 약간 지연될 상황이 발생했어요. 예전이라면 다들 밤을 새워서라도 마감을 맞추려 했을 텐데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 프로젝트의 품질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조금 더 시간을 쓰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제가 만났던 한국 연구원들은 대부분 마감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들은 과정과 품질을 더 중시하는 듯 보였어요. 이와 같은 변화는 연구실 밖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일 중심의 삶보다 삶의 질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한 친구는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여유를 갖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말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젊은 세대가 보여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슬로우 라이프 문화였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느리게 살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페 문화는 그 좋은 예였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카페는 사람들이 업무를 하거나 빠르게 음료를 즐기고 떠나는 장소였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서울 곳곳의 카페는 하나같이 여유로운 분위기를 강조하며 손님들이 앉아 천천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변화는 여행 문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이나 유명 관광지를 빠르게 둘러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소위 소도시 여행이나 숨은 명소 찾기를 더 선호하더군요. 그들은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조용히 자연을 즐기거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독일에서 익숙했던 여행 방식과 유사하다고 느꼈어요. 한 젊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여유로운 여행을 선호하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삶이 너무 바쁜데 여행마저 바쁘게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이 젊은 세대의 변화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성장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올라선 한국은 이제 삶의 질, 행복,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 설계에서도 나타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은 고층 빌딩과 도로로 가득 찬 도시였지만 요즘은 곳곳에서 공원과 산책로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중장년층은 빨리빨리 정신과 성과 중심의 사고방식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영향이 점차 한국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어요.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보며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성적과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육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의 가장 강력한 잠재력은 그들의 문화적 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류 콘텐츠를 넘어 한국이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독창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문화 강국 가능성을 처음 체감했던 순간은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융합된 예술 작품들을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대학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전통 도자기 전시회를 관람했어요. 그곳에서는 전통적인 도자기 기법과 현대적인 미적 감각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경험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서였습니다. 독일에 있는 제 가족이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한 서점에서 한국 요리책을 발견한 것도 저를 놀라게 했죠.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능력에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현실적이면서도 감정적으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어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한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공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배려하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혼자 연구실에 남아있을 때 동료가 저를 가족 모임에 초대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인의 가족 중심 문화와 따뜻한 인간관계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하랄트,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는데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뭐야?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은 내게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줬어. 목표를 향해 달리는 열정과 동시에 여유를 즐길 줄 아는 균형을 배웠지. 독일에서도 저는 이제 한국에서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할 때도 결과만을 중시하지 않고 과정에서의 완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배려 깊고 따뜻하게 소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직업적 성과를 넘어서 제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배운 열정, 공감, 그리고 조화의 정신은 독일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게 쓰일 것이라 믿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이 나라는 제 인생의 일부로 남을 것입니다. 제게 한국은 또 하나의 고향이 되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삶의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입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한국이 제게 준 선물의 일부일 테니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에 방문한 중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 여대생은 서울 도심 한복판을 걸어다니며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역시 한국은 중국을 존경하는 게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무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징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배웠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중화 사상의 교육을 통해 중국은 동아시아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냈고 주변국들은 그저 우리를 모방하며 살아간다고 믿으며 자랐죠.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히나 중국의 속국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주변 어른들도 언제나 한국은 중국을 따라하려고 애쓰지만 아직은 뒤떨어진 나라라고 설명했으니까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한 문화 강의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은 중국을 존경합니다. 교수님은 아주 당당한 태도로 한국이 얼마나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지 열거하셨습니다. 한국이 사용하는 한자는 전통 한자가 아니라 중국인들만 사용하는 간체자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간체자가 국제적인 문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 도심의 도로 표지판, 지하철 안내판까지도 정통 한자가 아닌 중국 본토에서만 사용하는 간체자로 표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역시 우리 간체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교수님의 말은 단지 학문적 정보가 아니라 제 정체성을 강화하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문화를 얼마나 따라하며 존경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니. 주변국들이 우리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은 제게 너무나 당연한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가끔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한국 정보를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따라하기 급급한 나라다. 중국을 본받아 경제를 발전시키려 하지만 아직 한참 멀었다. 라는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 보였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와 달리 제 친한 친구 왕이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VPN을 사용해 한국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면서도 저를 놀리듯 말했죠. 위징, 너는 한국이 정말로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해? 내가 본 한국은 그렇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우리 문화를 따라하는 후진국이잖아.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왕이위는 짜증이 났는지 입을 꾹 다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뜬금없이 제게 여행 제안을 했습니다. 위징, 우리 한국에 한번 가보자. 내가 말하는 그 후진국이 정말 후진국인지 직접 확인해봐.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직접 확인할 좋은 기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왕이위에게 태어난 척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조금 들떴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중국을 존경하고 제게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해줄지 기대했거든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한국은 간체자를 사용하고 중국인을 위해 모든 것을 맞춰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한국 도심 한복판에 간체자가 적힌 도로 표지판을 보며 자부심에 가득 찬 제 모습을 상상하며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저는 제가 특별 대우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공항부터 중국인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첫걸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지만 안내 표지판에는 영어와 한글이 중심이었고 간체자는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몇몇 안내문에 간체자가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부가적으로 적힌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는 한국인에게 중국어로 길을 물어보니 영어로 답하려는 모습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중국어로 대답하지 않지? 저는 괜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곧바로 기대를 다시 다잡았습니다. 공항은 국제적인 곳이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가며 창밖을 바라보니 점점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서울은 도시가 발전되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 정돈된 거리,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데도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은 중국을 본받은 덕분에 이렇게 발전했겠지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서울 도심에 도착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제가 믿어왔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안내판에서 간체자를 발견했거든요. 역시 우리 교수님 말이 맞았어. 한국은 우리를 존경하는 게 틀림없어. 왕이위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정통한자가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만 쓰는 간체자가 표지판에 있네.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이상한 점들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서울거리에서 중국어를 알아듣는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중국어로 길을 물었지만 대부분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지나치거나 영어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은 간체자를 사용한다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중국어를 모르는 거지?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왕이위는 그런 저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류징, 사람들이 중국어를 모를 수도 있잖아. 한국은 중국이 아니야. 그녀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저는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우리 문화를 따르잖아. 그런데 중국어를 모를 리가 있어. 저 스스로도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와보니 한국인들이 중국을 그렇게 존경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제가 중국인인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저는 내심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뒤에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존경한다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 내가 생각한 한국의 모습과 실제 한국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은 다를 거야. 더 많은 곳을 다녀보면 한국이 정말 우리를 존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이위와 함께 본격적인 서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도심 곳곳에서 간체자를 보면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광화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제와 달리 사람이 많았는데도 지하철 내부는 깔끔했고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중국의 지하철처럼 소란스럽거나 붐비는 분위기가 아니네. 서울 중심 도로 표지판에서 간체자를 발견한 순간 저는 다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봐, 왕이위 한국은 역시 우리를 존경하잖아. 서울에서 가장 중심인 곳 표지판에 간체자를 쓰는 걸 보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아? 왕이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럴 수도 있겠네. 그녀의 애매한 반응이 신경 쓰였지만 저는 제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광화문 근처를 걸으며 간체자를 비롯한 중국어 안내문들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모든 표지판에 간체자가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영어와 한글만 적혀 있기도 했죠. 광화문 광장을 걸으며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소리와 혼잡함 대신 질서 있는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한국인들에게 중국어로 길을 물어봤지만 대부분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어를 못하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왕이위는 그런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류징,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말을 중심으로 쓰잖아. 우리가 한국어를 모르는 것처럼 그들도 중국어를 모를 수 있어. 저는 그녀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속상했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우리는 가이드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가이드는 광화문의 역사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설명하며 한국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광화문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은 활기로 가득 찬 거리였고 수많은 상점들이 중국어로 된 광고와 안내문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제가 배웠던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정말 우리를 위한 장소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 보여주는 곳이야. 그러나 명동을 벗어난 순간 다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거리에는 다시 한글과 영어가 중심이었고 중국어는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를 따라하면서도 왜 이렇게 다를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왕이위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중국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발전된 거지? 우리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한 거야? 왕이위는 제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류징,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것들이 진짜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저는 왕이위의 말을 듣고 침대에 누워 한참을 생각하느라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왕이위와 함께 서울의 다른 모습을 보기로 했습니다. 명동과 광화문처럼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 아니라 더 일상적인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자는 왕이위의 제안이 흥미로웠습니다. 전날의 경험이 제게 혼란을 안겨줬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국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라는 믿음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로 향했습니다. 상업적인 거리와 관광지의 화려함을 벗어난 곳에는 한국 사람들의 진짜 일상이 보였습니다. 골목길을 걷다 보니 한식당과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풍경은 우리가 흔히 접했던 중국의 대도시와도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동네의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내부는 소박했지만 정갈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소리치거나 혼잡하지 않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의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보이는 행동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차가 멈추길 기다렸다가 질서 있게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저는 왕이위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돈되어 있을까? 마치 규칙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왕이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너무 신기해. 한국에서는 규칙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봐. 사람들도 서로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길거리의 가게나 카페 안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새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줄을 서지 않잖아. 특히 바쁠 때는 더더욱. 저는 스스로 비교하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왕이위와 함께 서울의 한 공원을 걸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책을 나온 사람들, 강아지와 함께 걷는 가족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이들의 모습은 자유롭고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왕이위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류징, 여기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 우리가 항상 중국이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배우면서 자랐잖아.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자기네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저는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중국을 모방해서 발전했다면 우리의 문화와 비슷해야 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질문이었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왕이위는 제게 한국 인터넷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당연히 접속할 수 없었던 여러 웹사이트들을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왕이위는 한국 사람들이 SNS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류징, 여기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어.
인터넷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대. 저는 왕이위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런 걸 검열하지 않아? 이상한 말이 퍼지면 어떻게 막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여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 스스로 규제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분위기 같아. 왕이위는 자유롭게 검색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게시글들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에서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토론이 가능했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사회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저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항상 옳다고 배웠던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믿어온 세계가 틀렸다면 나는 누구지? 내가 자부심으로 여겨왔던 건 결국 환상이었던 걸까? 이 모든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운 상태로 잠자리에 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걸 보고 확인해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인지 알 수 없어. 저는 왕이위와 함께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걸으며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서정연한 태도, 거리의 깨끗함, 그리고 어디를 가든 보이는 여유로운 분위기는 제가 중국에서 배우고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이위와 저는 서울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설명에 저는 익숙한 중국 시장의 활기를 기대하며 들떴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제 상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질서와 정리가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을 걷던 중 우리는 우연히 중국인 2명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다며 서울 외곽과 부산까지 여행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사람들이 우리 중국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느껴지나요?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웃더니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도 한국인들이 우리를 존경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한국이 우리보다 못 살고 우리 문화를 모방하는 나라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이 많았어요. 저는 그들의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가 가르쳐준 덕분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명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우리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오래 머물다 보면 우리가 믿어왔던 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 사회가 중국과 얼마나 다른지 설명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규칙을 잘 지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써요.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거의 없고 심지어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중국과는 정말 많이 다르네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뒤처져 있잖아요. 그들은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중국에서 배운 이야기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월급도 더 높고 일자리도 훨씬 좋아요. 그들과의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한국이 우리보다 발전된 나라일 수도 있다니. 그럼 내가 배워온 중화 사상은 대체 뭐지?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왕이위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더 발전됐다고? 왕이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여기 와서 많이 느꼈어. 최소한 우리가 다녔던 곳들은 중국보다 발전되어 있는 건 확실해. 그날 밤 왕이위는 제게 스마트폰을 건네며 한국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류징, 내가 직접 확인해봐. 우리가 배운 것과 얼마나 다른지.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직장 문화, 생활 환경, 급여 수준 등에 대해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기사 속 한국은 제가 믿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한국의 근로 환경과 경제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외국인 노동자조차 한국에서 높은 급여와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보던 정보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과 새로운 정보들이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왕이위와 저는 조용한 곳에서 여유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 골목 사이로 보이는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북촌을 걸으며 저는 중국에서 보던 풍경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은 분명 중국의 영향을 받은 흔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만의 독창성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크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중국의 건축과는 달리 한국의 전통 가옥은 소박하면서도 실용적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는 동안 우리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즐거움으로 가득했고 한복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복이 단순히 전통 의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하며 문화를 즐기는 도구로 변모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북촌에서 내려와 삼청동으로 향하며 길거리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가게들과 카페들은 하나같이 깔끔하고 세련됐으며 길거리는 정돈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차이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는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지만 때로는 너무 크고 복잡하며 질서가 부족한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교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혼란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흔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중국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저는 그것이 얼마나 틀린 생각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왕이위와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공원은 아침부터 운동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고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이들, 돗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런 모습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평온함과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강변에 앉아 조용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며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흥분, 도심에서 보았던 화려함과 질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함과 배려. 모든 것이 한국을 중국이 만들어준 나라라는 이야기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태도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길거리에서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노력, 대중교통에서 지켜지는 침묵, 그리고 거리 곳곳의 깔끔함까지.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큰 목소리가 권력을 상징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와 반대로 조용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가 오히려 강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발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로에 늘어선 자동차, 거대한 빌딩들, 현대적인 도시 풍경. 모든 것이 스스로의 방식으로 발전해온 흔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중국의 도움으로 성장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원을 떠나 남산타워로 향하는 길,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고유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독립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은 제게 묘한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영향력으로 가능했다면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일하고 살아본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왕이위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이야? 너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 몰랐어.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응,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이 너무 인상 깊었어. 여기가 내가 생각했던 곳과 다르다는 걸 깨닫고 나니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 저는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앞으로는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겠지.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취업하고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질서, 배려, 자유로운 표현의 문화는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하나의 나라를 넘어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꿈을 심어줬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좁은 틀 안에서 세상을 보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제가 믿었던 세계를 뒤흔들었고 동시에 제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스스로의 틀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와서 꼭 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